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도 정치권은 갖가지 이슈로 뜨거웠습니다. 자,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다는 것까지 우리 감독단은 작년에 합의한 검찰개혁, 선거개혁도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해놓은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법안은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를 위해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진지하게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역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패스트트랙 전환고죠. 여야 충돌 재연되나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12월 3일이죠.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처리 방향을 얘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라는 이 배수진을 치면서 전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김주정 의원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 대치 정국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네, 이제 시즌2가 곧 도래한다. 네. 패스트트랙 사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문희상 의장께서 특히 이제 검찰개혁 관련한 법안을 12월 3일 날 부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하는 날짜를 따져보면 11월 27일쯤 이제 부의될 예정이거든요. 네. 어차피 예산안과도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아마 세 가지가 전부 병합해서 함께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이제 4월달에 이 패스트트랙 상정되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선진화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제 국회 안에서 아수라장을 만들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나경원 대표가 이제 201일 만에 검찰의 현직 의원으로서 한국당 내 현직 의원으로서 첫 출두를 조사를 받았는데 네. 아마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이 법적으로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원내대표가 나만 조사받고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풀었으면 하는 문제가 이렇게까지 와버린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나머지 59명의 한국당 의원들도 굉장히 지금 좌불안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12월 초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의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고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의원직 총사퇴까지 운운하면서 지금 결기를 다지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지난 4월에 있는 이 패스트트랙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아마 그때보다는 훨씬 동력이 좀 떨어지는 상태일 거고 또 내년 출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 있어서 의원들이 그때만큼 그렇게 모두가 덤벼들어서 강하게 저지를 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안, 선거법 개혁안 이거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저는 임기 중반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개혁 법안은 많이 물 건너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검찰개혁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두 쪽라도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은 기회가 다시 오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아마 동력을 모으는데 의원 숫자를 모으는데 야당들과 협의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네. 한국당은 또 결기를 보이면서 저지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4월과 같은 그런 식으로 이거를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이 올라간 만약에 12월 3일 날 부의를 하게 되고 의장이 상정을 하게 되면은 이 제적 가반이죠 통과하는데요. 네. 그럼 민주당이 현재 128석 아닙니까? 8석인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또 네.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성검주 의원이나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무소속이 한 어렵사리- 5석? 예, 5석 있습니다. 여당이 우호적인 무소속이. 네. 그리고 대한신당까지 하면 뭐 어렵사리 그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이 계산된 의원들이 다른 표를 떨어지지 않는다면 통과될 가능성도 뭐 그 숫자상으로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관건은 다른 제 정당과 무소속과 어떻게 이 연대를 끌어내느냐 네, 이것이 이제 연대를- 이 국회 이번에 선거 전략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되네요. 특히 이제 대한신당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비례대표를 그대로 전체 의원 총수를 두느냐에 대한 네. 어떤 그 다른 의원 그 정당들의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좀 의석수를 높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아직은 민주당은 의석수를 넓힐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 그 합의가 안 되면 그냥 그 기존 안대로 가겠죠. 네. 비례를 늘리고 네. 지역을 내리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뭐 공수처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찬반이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야의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이 표들을 단속시킬 수 있는 네. 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쉬울 것인가 좀 더 어렵다고 보시나요? 뭐 여전히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12월 3일입니다만은 1월 30일까지는 기간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더 그런 데 대한 합의를 뒤로 미루는 네. 그런 어떤 그 진보 블록 내에서의 이견도 존재할 수 있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뭐 조금 더 차분하고 조심 있게 하나하나 물론 목표는 말하자면 12월 안에 12월 10일까지죠. 네, 안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진 의원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다른 정당들하고 합치면은 과반은 넘겠다. 그러면 한국당만 어떻게 되면 이게 제외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수의 횡포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민주주의는 숫자 싸움이기 때문에 뭐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자꾸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방법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게 개혁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개악법입니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 같이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하지만 공수처법은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그렇지만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또는 대한신당 쪽에서도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수처법 같은 거,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기소와 수사를 모두 독점하고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진 이런 거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른미래당의 뭐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경찰 출신 아닙니까? 좀 생각이 다른 것 같고 권성동 의원, 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은 검사 출신인데 이 대안으로 살아내놓은 게 있긴 있습니다. 이게 한국당의 당론 같지는 않고 본인 생각은 뭐냐면 그럼 필요하다면 하자. 그런데 FBI 같은 그런 쉽게 하면 이제 수사처를 하나 만들자. 그렇지만 이거는 주체가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백과쟁명으로 바른미래당도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 무리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헌법학자들이 이게 이제 위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위헌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 검찰 말고는 지금 기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를 검찰로 보느냐인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법은 통과되더라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선거법은 좀 이따 제가 말씀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호남 지역에서 반발 때문에 지금 원하는 대로는 통과시키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수처법도 지금 뭐 바른미래당하고 민주당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견이 상당히 있습니까? 그렇죠. 권은희 법안하고 또 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낸 안이 있죠. 그 두 개가 내용이 조금 다르죠. 다른 부분이 있죠. 그 검사나 그 수사관에 대한 어떤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다음에 국회 임명 동의를 얻느냐 안 얻느냐, 뭐 이런 것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병합해서 심사를 해야 될 문제이기 이제 본회의 올라가면 한 문제이긴 한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큰 차이가 있나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국회 본회의 동의를 얻어서 본회의 동의를 표기를 얻어서 붙이는 그 부분은 총리 같은 네, 식으로 이제 총리 임명 동의안처럼 하는 거라서 그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처음부터 완벽한 법안을 만드는 거를 저는 좀 양보를 하고 그래서 가급적 바른미래당의 권은 의원 안을 함께 해서 조금 절충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매우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는 거죠,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지금 이견 나오는 건 없으니까요. 내용에 대해 그러니까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지만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는 각 정당마다 정당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충돌한데 그렇지만 이거는 토론에서 법안을 만들면 되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제가 볼 때는 무리 없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데 나머지 특히 선거법 개정안은 아까 뭐 심상정 대표 말처럼 비례대표를 더 늘린다는 건 이제 말도 못 꺼내고 지금 거의 지금 호남지역 의원들은 아니 박지원 이런 분들 공무원을 그냥 합니다 하고 제가 봐도 그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싫지를 않은 눈치입니다. 왜? 자기 지역구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선거법 알겠습니다. 제도 개혁은 아마 제가 본회의에 들어가도 상당히 계속 논란이 될 그러니까 거다. 진의원 말씀은 이제 지역구 의원수가 줄기 때문에 그 조정하는 가운데서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건 제정당을 다 모든 정당을 포함해서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뭐 그거는 뭐 지금까지 모든 뭐 선거구의 조정이라고 하는 건 정말 난산에 고통스럽고 결국 그거는 실제적으로 보면 게리맨더링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지역구의 어떤 결합이라든지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많아지고 있고 대리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선거 지금 올라가 있는 225석 대 75석을 바꿔서 250석 대 50석을 하게 되면 그런 거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농촌 지역은 다 그대로 가고 수도권의 3개만 지금 조정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인데 문제는 그것에 들어보세요. 대한 결정자가 누구냐 이거죠, 사실은. 아니, 아무도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아니 사람이 그거는 현재 지금 없는 원내 거 대표들 간에 하면 할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되면은 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신당이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비례대표 이렇게 늘리지 말고 지역구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진의원 말씀은 하여튼간 이게 선거구 쉽지 않다. 조정 문제 간단한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런 그런 얘기죠.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간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라든가 다른 정당의 원내대표들은 이것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흐름이 큰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습니까? 한국당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를 걸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 사퇴한다는 것도 아니고 사퇴를 검토하는 것 정도지 지금 총사퇴한다는 건 아니고 사실 이런 거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고 지금 뭐 의결을 하지 않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네. 지금 이 행위는 사실은 지금 뭐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보궐선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던지더라도 솔직히 유권자들한테는 크게 피해 주는 것도 없고 선거가 새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건데 다만 문제는 상징성입니다. 자, 오죽했으면 의원들이 의원직까지 던졌겠느냐. 그리고 별거 아닌 것 지금도 같지만 뭐 이스라엘 그런 거지. 만화한 국회인데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현직으로 있으면서 한 게 뭐 있다고 뭐 근데 사퇴를 하고 아니요. 그래도 저는 이게 생각보다는 파장이 있을 수 있는 게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자기 의원직을 던진 적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100명 정도가 만약에 의원직을 던지고 나가버린다. 네. 그러면 이거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파장은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믿고 그게 믿든 어떻게 못든 간에 파장이 100명이 꼼수라고 생각하지. 이제 아니, 다 뭐 내일 모레 있으면 12월 중순 되면 새로운 예비 후보 등록하는데 지금 국회의원 던지는 게 무슨 뭐 그러니까 꼼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물론 저도 인정.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구의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지역구의 의원이 배지를 던졌는데 그게 100개가 넘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임기가 몇 달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예. 그 원인이 그럽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정부가 하는 일이 완전히 계약이고 독재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던졌다. 의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현재 공수처법이 물론 독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예. 실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막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출발선은 선의인 거고 또 어쨌든 이 그 선거구제 개편도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해서 좀 바꿔야 된다는 근거에 따라서 국회가 나름대로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것 자체를 마치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뒤로 후퇴시킨다. 라고 이렇게 저항하는 의미로서 총사퇴하는 것은 명분 자체가 많지 않다고 보는 그러나 거예요. 이제 지금 개각도 한다 그랬잖아요. 예. 실제로. 그럼 만약에 한국당 의원들이 다 사퇴해 버리면은 국회가 스톱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뭐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 하는 그런 게 인사청문회도 불과한 거죠. 사실상 뭐 네.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훨씬 쉬워지죠.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 네. 남은 사람들이 민주당과 나머지 아니, 지금 사퇴 안 할 들어- 거니까 들어보세요. 하게 되면 전제로 할 얘기도 아니 지금 아니에요.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태가 제가 말하는 파장이라는 거는 물론 국민 중에는 꼼수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지금 공수처법은 정말 독재법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를 걱정해서 만든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은 오롯이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내가 맞다 네가 맞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김정은 님이 판단은 그렇게 하는 거죠. 조용히 계시는데 지금. 네, 뭐 두 분이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다 공허한 이야기에서 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요? 의원직 사퇴에 대한 공허한 검토는 공허해. 18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야당 시절에 검토했었어요. 그리고 그 의원직 총사퇴를 하자라는 그 주제를 걸고 의원총회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방도 빼자 의원회관. 그러지 않고서는 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그렇게 못할 바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의원총회만 해도 수십 차례 걸치면서 난상 토론했으나 결국 방도 빼고 저 받는 돈도 받지 않고. 그렇죠. 그럼 아예 그렇게 나가자. 돼야겠네. 보좌관들도 다 해산하고 아예 나가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야 진정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수십 차례 토론을 하면서 의원총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 참 공허하네요. 그때 그 시절을 돌이켜 그래서 보니까. 못했죠, 결국은. 안 했죠. 안 했고요. 자유한국당도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지금 이 걸고 있는 전제를 보세요. 패스트트랙을 한국당 빼고 통과시킬 경우에 의원직 사퇴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 결기도 없으면서 사전에 사퇴를 해버려야죠. 이거 하면 안 사전에? 된다. 안 된다. 절대 우린 반대다. 라면서 그 얘기 우리는 되네. 의원직 총사퇴를 하고 나서 하면 안 된다. 20대 국회는 죽었다. 이런 식으로 조정으로 울리던지 그 정도의 결기가 아니고서야 시체말로 간 보듯이 그렇게 통과시키면 우리는 사퇴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겁이나 먹겠습니까? 그리고 하지도 못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그냥 무의미한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저희 잘해볼 테니까 표 주세요. 저희 좀 많이 당선시켜 주세요. 하려면 이 국회 안에서 함께 머리 맞대고 조금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이 패스트트랙도 초반에 다 5당이 다 합의해서 이렇게 통과된 그 합의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선거법이고 뭐 검찰 개혁이고 이런 것들이 그랬으니까 나중에는 네. 근데 민주당 마음대로 한국당 빼고 이렇게 하는 법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계속 맞서고 있는데 그 정도의 결기를 보이지 않으려면 네. 이렇게 의원직 사퇴 얘기를 그냥 무책임하게 꺼내면서 하는 거는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하나만 반론하면 예. 제가 김정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패스트 트랙이 끝나고 난 뒤에 그게 이제 통과되고 난 뒤에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던지더라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말은 뭐 꼼수다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의 임기가 남았는데 진짜 김정은 의원님 말씀처럼 방도 빼고 부회의도 해체하고 아니 뭐 의결하자마자 니들 알아서 해라. 우리는 나간다 하고 던지고 나가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굴러가느냐. 남은 의원은 한국당 빼고 이제 민주당과 이제 그 다음에 민주당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야당들이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런 걸 할 때 제가 볼 때는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김정은 의원님 말씀처럼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말은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이지만 저는 패스트 트랙에서 이제 그 법이 통과한 뒤에 네. 항의 표시에서도 과연 제대로 국회의직 배지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는 한국당이 누구든 간에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때 18대 때 봤는데 왜 쉽지 않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인데 저는 그래서 패스트 트랙에서 만약에 이제 저쪽이 성공하고 이쪽이 패배한 뒤에 항의의 예. 뜻으로 정말 의원직 다 던질 수 있을까? 다 좀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저는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제가 볼 땐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경선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것이 현직이라는 것인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역 보좌관들 네. 다 선거운동해야 그럼요. 되는데 현역 의원이 가지고 세비 있는 받는 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것의 상당히 로스가 명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그렇죠. 이해하는데 나머지 7개월 동안의 의원을 그만한다? 네. 그게 그렇게 쉽게 던질 수 있는 부분이 될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에는 그래도 유리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현역 의원이라는 거 다 알고 동네에서 그 다음에 후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 뭐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말이 쉽지 이거 배지 던진다는 거 이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누구는 꼼수라고 하는 이유가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러냐고 해서 지금 꼼수인 거지 하여튼 실제로 행동해 하여튼 옮기면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행동 올리면 그러나 상당히 하여튼 재밌을 것 같아요. 전국은 아주 혼란으로 가겠네요. 하여튼간 쉽지는 그렇죠. 않아도. 예. 혼란이라기보다는 예. 조금 이제 어차피 지금 이 전국이 혼란입니다. 네. 뭐 아, 대전하게 그래요?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좀 해볼까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관련으로 해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한 거죠. 나만 조사해라. 네, 결국 그런 건데 이게 실제로 좀 정국이라든가 선거라든가 지금 이제 12월 3일날 부의하는 이 선거법 검찰개혁법안 이 통과 불통과에도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예. 그 본인이 이제 그 지시했다, 본인이 네. 책임진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 있는 리더로서의 자세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되는 의원들이 네.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거나 끝까지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건 쉽죠. 그거하고 현실적으로 별도로 어렵죠. 아마 여러 가지 영상 자료라든지 다 분석해서 출두하지 않더라도 기소할 사람 기소할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제 명분 축적용으로 몇 번 더 소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최이배 의원하고의 그 강금이라고 하는 것이 강금 아니고 분위기도 좋고 뭐 마술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그 자체가 린치가 없었다는 건 하지만 실제로 특수 주거 침입죄, 특수 공무집행방해, 특수 국회법에 위촉되는 어떤 선거 말하자면 그 의사 일정에 대한 방해인데 물론 원인 제공, 네. 즉 그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얘기는 뭐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검찰의 판단에 그것 자체가 양해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해당되는 의원들은 경중은 따르겠습니다만은 매우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뭐 팩스를 말하자면 뭐 부순다든지 실제적인 실력 제지했던 의원들의 입장에서 특히 원내 부대표단 입장에서 상당히 공경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60명이죠. 지금 한국당이 고발당원은 60명인데 이게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만약 재판 과정에 들어갔을 때. 그러나 뭐 내년 4월까지 재판이 이루어지겠어요? 못 이루어지죠.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불려다니다 보면 끝날 것 같은데 그 60명을 다 검찰에서 다 아마 그럼에도 기소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공천 작업에 있어서도 내년에 당선됐는데 다시 말하자면 뭐 이게 그러한 법에 의해서 네. 재촉에 대해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임무를 공천하는 그런 부담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적조를 했는데 패스트트랙에 그 가산. 올라가 있는 검찰 수사 대상자인 의원들한테 가산점 주겠다고 당해서 그런 걸 우려해가지고 한국당에서 이 사람들을 공천 배제를 시키겠어요. 그거는 기대 난망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근데 공천해갖고 당선돼도 만약 500만 원 이상 벌금 나오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아니 재보궐선거 되죠. 그래요? 그럼 걱정 미리 할 필요 없다고 저는 네,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미리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무 자유한국당을 위해주고 네, 있어가지고. 헌법소 독재파도 외쳤던 결기를 생각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나경원 원내대표 뒤에 숨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요. 자진해서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치권에 뭐 예전에는 추미애 대표 뭐 추다르크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나다르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데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윤석열 검찰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나왔으니 됐다 이러고 59명 의원들에 대해서 조사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네.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게 돼버렸잖아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이거 뭐 고소 취하한다고 해서 해도? 수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진행이 이만큼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의사방해죄하고 최이배 의원 감금 관련해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책임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 거라서 의원들은 뭐 그 최이배 의원실에서 뭐 마술 쇼하고 뭐 간식 먹으며 같이 있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감금죄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풀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정식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다 서로 놓쳤기 때문에 여야가 더군다나 더 어려워진 거는 조국 사태를 3달 지나오면서 이제는 서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마 우리가 이거를 취하 안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식으로 푸는 게 성숙한 자세인데 저는 그게 못내 아쉽습니다. 아무리 국회법이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정치는 정치로 푸는 게 맞다고 보는데 검찰도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소극적으로 할 수는 없고. 네, 놓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 보십시오. 가서 그냥 쇼만 하고 온 거잖아요. 아니, 내 목을 치십시오. 딱 그랬어요. 그렇게 해놓고 가서 묵비권 행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법조인 출신의
제1야당 대표가 가서 왜 묵비권을 알겠습니다. 행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다 봤을 때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래도 더 당당하게 조사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아까 초반으로 돌아가자면 패스트트랙을 12월 달에 그렇게 열심히 저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자, 보는 진성호 겁니다. 의원님 얘기 좀 듣죠. 어떻습니까? 일단 이 문제는 정치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또 네. 하나는 지금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뤄본 적이 없는 첫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컨대 이런 선례가 있고 이런 것들은 판례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물론 이것도 법리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거를 다루는 검찰 입장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관검조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뭐 하면 될 겁니다. 원칙대로. 과거에 통상 했던 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의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진화법이요. 예.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선진화법 우리가 부르는 거고 이게 무슨 선진화법입니까? 후진화법이지. 국회법인데 그래요? 그냥 통칭해서 그 조항을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이야기하는 한나라당 했을 때 입안에서 통과한 거 아니요. 아닌가요? 저는 아, 저 예, 맞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거 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기도부 쪽에서는 선진화법 이 조항을 이제 빼자는 이야기가 많은 게 뭐냐면 제가 봐도 이거는 동물국회 맞겠다고 만든 억지로 만든 조항이지 좀 제가 볼 때 무리가 그러니까 어느 선진국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논란이 있겠으나 지금 있는 거는 지금 이 국회법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는 건데 검찰도 지금 아니 국회의원들이 이 자기들이 만든 이 국회법을 어긴 건데 법대로 가면 어떻게 정할 것이냐 고민하기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총선까지는 소환은 뭐 할지 모르지만 재판 기소까지는 뭐 할 수 있었지만 재판은 무조건 그 뒤로 넘어가는 게 법원이나 검찰도 총선 기간 동안은 이런 건 수사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총선에 방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인들도 스스로 알 겁니다. 한국당 의원에서 본인이 60명이라고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잘 압니다. 내가 정말 이 죄에 걸릴 만한 행동을 했는지 적극적으로 했는지. 나는 정말 뒤에 서 있었는지. 뭐 이런 거 알고 또 하나는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대표는 무조건 이거는 원인 제공자가 문제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지만 의원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현장에 쓰였던 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진두지휘했고 또 경중을 따지자면 중요한 거는 원내 부대표단들이 하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것도 좀 문제인 게 쉽게 하면 열심히 안 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또 의외로 여기서 다 빠져나와 있고 좀 이렇게 평소에 원내 부대표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법은 또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국당에서도 겉으로는 이런 그 대신에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당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 법리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에도 이번에는 물리적 충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번에 뭐 물리적 본회의 충돌까지는 부회 선정했을 안 될 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야 사당이 예를 들면 이 문제를 합의하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네요. 김정원 말씀대로. 민주의 주장대로면 그렇게 통과가 되면 한국당은 이제 의원직 사퇴하는 거죠. 그렇죠. 자, 하여튼 뭐 이거 가정입니다만은 김정은님 만약에 이 선거법이 진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의도대로 국회에서 부의 상정해서 통과된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좀 전국이 구도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대한신당이라든가 뭐 정의당 그리고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이 하는 변혁 이 모임 이런 부분들이 전국 구도라든가 정계 개편에 다른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 윤동현 비례대표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네. 지금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을 외쳤는데 네. 지금도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제가 차차 속 태풍 될 확률이 높다. 가게 되면 몇 명 2차 복당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는데 더군다나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소수 정당들이 조금 더 힘을 가지게 될 그런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보니까요. 민주당 여당 하나 빼고 야당이 무슨 이현주 의원도 신당 만든다고 하잖아요. 또 유승민 의원 변혁 그 신당도 우리는 상당하고 통합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권은희 의원 포함해서. 그러니까 세 보니까요. 야당이 한 8개쯤 돼요. 이현주 신당, 유승민 신당까지 포함하니까 대한신당에 민평당에 정의당에 다당제가 우리공화당에.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다 각자 1인 1당 정도 될 것 같아요. 후보자들 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상법 통과하고 나면 총선은 생각보다는 이 통합이라는 것보다는 각계로 다 각계 전투를 소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대선을 바라보고 뭉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정운영도 상당히 달라질 그렇죠. 수밖에 그런데 없네요. 그게 선거법과 연동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게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12월 말 그다음에 1월 이 즈음에는 지금 소위 야당의 이 7, 8개에 달하는 신당들이 다 이합 집산해서 네. 이제 조금 간추려지겠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서 총선을 치르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자, 하여튼 그거는 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만약 통과된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어떻게 국정 운영이라든가 전국이 달라질 건가 저희들이 한번 세 분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습니다. 임기 후반기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나라다운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오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목표로 삼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꿀바른 화려한 독보석 같은 정책들,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정책을 폐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집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도 협조하라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합의의 민주주의를 이루어나가겠다. 통해 비둘기 만들어 바랍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임기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후반기 과제는 무엇인가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어느덧 임기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의 국정 운영 키워드로 혁신, 포용, 평화 그리고 공정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4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렇게 강조하는 한편 또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앞으로 협치에 무게를 두겠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자, 새로운 후반기 출발을 시작한 문재인 정부 한번 세 분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평가 또 그 이전에 전반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먼저 좀 얘기를 터주시죠. 예, 어쨌든 해방 후 우리가 7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여전히 친일의 잔재라든지 어떤 국가 시스템 자체는 말하자면 박정희 정부가 만드는 수출 주도의 경제라고 하는 관치 금융 이런 것들이 여전히 4차 산업을 비롯한 혁신 경제와는 맞닿아지지 않는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는 새로운 경제 정치적 패러다임 또 법률적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어떤 환경을 초석을 다졌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최근에도 독일이 이제 기본소득제를 적용한다든지 북유럽 국가들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21세기 들어서 세계 정치가 기본적인 어떤 특정한 모범 답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소위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아예 사회주의 좌파 정책으로 규정하고 일일이 다 방금 우리 한교안 대표님 말씀했습니다만 독버섯 같은 정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국민이 뽑았으면 그 정부가 일정 정도까지는 자율성과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상태에서 2년 5년을 봐서 이건 도저히 잘못됐다라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뭐 시종일관
발목 잡기에 일관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부로부터는 정확한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수출 주도의 경제를 체질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후반기를 만들면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이제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결과를 내겠다. 이렇게 야당의 평가가 너무 박했고 하고. 협력적이지 않았다. 네. 그런 점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요. 문재인 정부가 전반기 2년 반 동안에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복지 네. 기조 그리고 복지. 어쨌든 한반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최근에도 뭐 이렇게 북한이 주는 불안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하고 어렵사리 동북아 전반에 대한 평화 프로세스의 기본적인 네. 다리를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성과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잘못한 점이 혹시 있었나요? 아니 문제점은?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북한 자체가 우리가 남한 정부가 한국 정부가 생각만큼의 화답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정도의 진도를 못 내는 건 사실이죠. 네, 진 의원님한테 마이크를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복지 정책과 대북 관계는 문재인 정부가 전반기에 상당히 성과를 낸 것이다. 잘한 것이다. 그런 건데요. 잘못했죠. 왜냐하면 잘못했습니까? 일단 대북 문제만 하더라도 처음에 얼마나 희망을 줬습니까? 그런데 그 희망이 지금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은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대한민국 정부를 깔아뭉갭니다. 지금 한 표현들 보십시오. 지금 거의 당신들은 빠져. 그리고 오히려 그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안보 문제나 지금 외교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그전보다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실적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듯이 과연 장하성 처음에 정책실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말 다 했는데 집값 잡겠다. 다 거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베이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상조 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말하면 자꾸만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3 실장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게 잘한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정말 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실적으로 이야기하겠다는데 숫자로 한번 봅시다. 지금 OECD, 세계 경제 어렵다고 하지만 어렵습니다만 OECD 국가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게 3번째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OECD 평균 성장률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지금 1, 2분기를 꼴찌했습니다. OECD 22개 국가 중에서. 그리고 경제 숫자만 보면 꼴찌했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또 하나는 대통령이 지난 5월달 취임 이전 인터뷰 때 내가 2.5 내지 2.6% 한다. 우리 경제 기조 좋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올해 2%도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돈을 막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 잘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냥 애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표적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퍼주다 보니까 지금 성북군가요? 그 내모녀 자살 사건 같은 것들. 이게 과거에부터 있었던 일 아닙니까? 지금 이 정부가 복지 잘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지금 한두 해 최근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이런 극단적 선택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런 복지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돈만 퍼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 저는 실효성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복지도 저는 내세울 게 없고 또 하나는 문제는 결정적으로 국민들한테 특히 젊은이들한테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 네. 공정하지도 못하구나. 자, 문재인 대통령만큼 정말 공정한 대통령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못하고 무능한 점은 있지만 공정하고 평등하고 이런 건 맞는 줄 알았더니 조국을 보니까 이거 뭐 말도 아니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옹호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물론 대통령이 잘하고 싶어하는 그 진정성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실적으로만 보면 2년 반 정말 못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원래 대통령은 5년 임기 단임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네. 집권 전반기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후반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지금 전반기를 이렇게 해놓고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실장들이 나와서 알겠습니다. 후반기는 실적으로 이야기하겠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 한번 보십시오. 2%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지금보다 더 어두운데 지금 이분들은 계속 말로만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희망 고문을 하는데 구체적인 현장의 경제학자들 또는 뭐 전문가들 지금 그렇게 안 봅니다. 진 의원의 말씀을 잘한 게 없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도 별로 기대를 걸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년 반 평가를 낙제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제점은 아니다. 60점은 넘었다. 60점, 65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또 노무현 정부 이렇게 쭉 거쳐오면서 네. 민정부 10년 거쳐오면서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루어낸 어떤 민주주의가 반석에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 이렇게
그 세워놓은 민주주의도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네. 거를 그때 절감하면서 민주당이 이제 대여 투쟁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적어도 최루탄이나 물대포 걱정은 안 하잖아요. 우리 공화당 태극기 보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게 사실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소소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아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일 집회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이거를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데 문재인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2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지진 났을 때 그 생존 배낭 싸는 것처럼 우리 전쟁 대비해서 배낭 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 걱정했었어요. 바로 전쟁 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2년 반 지난 후에 우리가 적어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계획대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적어도 전쟁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해서는 네.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죠. 경제. 자꾸만 좋다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하는데 우리는 전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국정 운영의 주체들과 국민과의 깊은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감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나 경제 정책이나 주택 정책이 남은 하반기 동안에 제대로 펼쳐지지 못한다면 네. 이거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조국 사태 이후에 정시 확대, 뭐 자사고 폐지 이런 얘기 하면서 바로 강남 집값이 그 정시 확대 얘기 나오면서 2억, 3억씩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값 잡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본인들이 이 같은 정부 아래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국민이 느꼈을 때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경제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나머지 것들도 함께 공허해 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세 분의 평가를 들었고요. 자, 얼마 전에 오당 대표 청와대에서 만찬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와 국민과 소통을 강조한 첫 번째 행보였던 것 같은데요. 오당 대표와의 대통령과의 회동은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그동안에 상당히 오랜 동안 그런 자리가 없었기 네. 때문에 아주 솔직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터놓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러면서도 오히려 야당 대표들 간에 또 고성도 오가고 이런 손학규 부분들이 대표하고 한교안 대표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어렵사리 마련한 이런 자리가 이제 형식적으로는 말하자면 문 대통령의 어떤 조문에 오신 데 대한 답례적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이게 물론 그 회동 뒤에 바로 다시 설전으로 돌아가서 매우 아쉽다는 느낌이 들고 어쨌든 설전을 할 때 하더라도 이런 회동들은 계속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2시간 반 정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것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민불원하고 민평론 책, 그죠? 네. 그 나중에 강기정 수석이 받아서 대통령이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정책에 여러 가지 한편으로 보면 소득 주도 성장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영이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공감했다 그러는데요. 근데 크게 저는 의미를 두지 않고 다만 이제 박지원 의원이 아주 재미있게 품평을 했는데 네. 이게 무슨 동창회냐 그 자리가 여야 대통령 만났으면 그리고 야당 대표들이 오랜만에 그런 자리에 갔으면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통령과 논쟁을 해야지 왜 당신들끼리 야당 대표들끼리 논쟁 맞는 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다 이제 비판을 했는데 특히 정동영 대표 친절한 동영 씨는 또 기자 출신이라서 기자들한테 내용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그 형태만 보면 어쨌든 이 대통령 한 분과 5명의 여야 대표인데 성향을 보면, 그러니까 이 이념의 스펙트럼을 보면 1대5 구도입니다. 황교안이 조금 다르고 나머지 분들은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양이 이상해. 그러니까 황교안 대 문재인 대통령 1대1 회담이 저는 필요하다 보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도출되지. 이렇게 5명, 물론 이 자리는 이제 문 대통령이 그 모친상 당했을 때 조문원 분들을 위해서 답례에 이렇게 고맙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자리라고 봅니다. 그런 자리는 많이 만들어서 좋다. 다만 이제 거기 모여놓은 스타일이 이제 다 본인의 불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선거법 빨리 바꿔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논쟁이 붙은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 아직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대표들이 생각이 조금 짧다. 또 하나는
손학규, 정동영 대표는 아시다시피 지금 당의 대표성이 조금 흔들리는 분들입니다. 이미 정동영 대표는 이미 당의 다수가 다 나와버렸고 지금 손학규 대표는 같은 당에 있지만 다수가 지금 무슨 또 다른 신당 창당 위원회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라고는 하지만 뭔지 좀 허전한 분들, 그리고 심상정 대표가 조금 이제 좀 별로 뉴스도 안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자리는 이런 자리대로 비공개를 했으면 끝까지 그냥 비공개로 가는 게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고 괜히 우리 친절한 동영 씨가 풀하면서 계속 그 동창회 이야기만. 준 의원님은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좀 1대1 회담을 자주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민부론 뭐 이런 걸 떠나서 자주라기보다 한 번 정도 이제는 근데 총선이 있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근데 끝난 뒤라도 저는 네. 제1야당 대표하고 대통령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다른 당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지금처럼 제3당이 크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이렇게 5당 이렇게 한 6명 앉으면요 사실은 대화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다. 그건 뭐 이 자리에 참석했던 대표들이 뭐 인격이나 뭐 능력 문제는 아니고 구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얘기 들어볼까요? 이런 거 좀 진작했어야죠. 아, 진작했어요. 2년 반 임기 반환점 돌아서 왜 하는지 진작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까? 세 번? 두 번째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꽤 한 것 같은데. 아, 원내대표들하고 하고요. 당대표 대구에서는 왜 홍준표 대표가 또 안 가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손학규 대표나 황 대표 대표되고 나서도 한참 뒤에까지 왜 당대표들 안 만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들하고는 만났으나 또 대표가 그 사이에 바뀌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정미 대표 가고 뭐 이런 기억도 나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런데 관저에서 조금 이 돼지 열병도 걱정하면서 돼지갈비에 막걸리에 이런 모습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가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 있을 때 구제역 유행하면 그 비서들 구내식당에 갑자기 돼지고기가 많이 올라오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 것 같은데요.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돼지 농가도 걱정하고 이제 이런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좀 더 빈번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임기 초반에 장하성 실장 말씀하셨습니다. 장하성 실장, 김동연 부총리 얘기할 때 경제 문제 없다, 원팀이다 얘기할 때 결국에는 그걸 강조할 때 원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리고 소통을 강조할 때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자리는 조금 좀 빈번하게 마련해서 조금 허심탄회한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자리가 처음이니까 야당 대표끼리 또 얼굴 보기 서로 힘드니까 가서 싸우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싸우고 또 부딪히고 하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뭐 마냥 이게 나쁘다 저게 나쁘다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시간도 2시간 예정했다가 2시간 55분이나 좀 길게 늘어나기도 하고 했다고 하니까 이런 모습을 조금 자주 보이는 것이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국민과의 대화도 또 두 번째인가로 또 하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소통과 이런 거를 특별히 강조할 때는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반증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평소에도 자주 야당 대표들하고도 통화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도 하시고 논의하시는 게 맞지. 알겠습니다. 날 잡아서 이렇게 아주 몇 달 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평상시에 어떤 빈번한 그런 대화가 훨씬 중요하다. 여야정 협의체 얘기는 참 나온 지 꽤 오래되는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은 못 본 것 같아서요.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번에도 나온 것 같은데 또 이게 선거가 앞두고 있어서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정전만은 아닙니다만은 부시장 때 이제 시정협의체를 할 때 사실은 실효성을 걷기 위해서는 전체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별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듣고 개별적으로 말하자면 합의해가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그 후반기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간단하게 한마디씩. 우진성 의원님부터 한마디. 이건 좀 해라. 저는 일단 경제 마인드는 완전히 바꿔라. 왜냐하면 최근에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분입니다. 지금 2번을 했는데 그만두겠다고 나가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너무 처참하다. 이거는 위원장이 장병규고 그 밑에 위원들이 장관들입니다. 그런데 규제 계획을 안 하는 겁니다. 혁신을 또 키워드로 내세웠는데 저는 방향은 맞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지만 밑에서 혁신을 합니까? 지금처럼 올해부터 한 게 뭐 알죠? 무슨 이 여러 가지 화관법, 화평법 해가지고 규제하는 법들이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죽겠다고 아우성이죠. 외국 나가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규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다니시는 거는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모습만 보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 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원하는 걸 해줘가지고 활력을 줘야 되는데 이 4차 이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나가면서 한 말을 보면 정말 지금 장관들은요, 이 사람이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대학 자율화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이제 인재는 없다 이런 건데 이런 이 민간 활력주의자의 공고를 들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경제만큼은 확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 예. 네. 그다음 김정원님. 네. 김정원님도 경제인가요? 아니요, 저는 네. 일단 그 하반기에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인사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다 생각하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만 해도 한 달 이상 공석인데 네. 후임도 하마평면만 오르고 있지 여러 사람이 오르내리고 있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 과정 거치면서 청문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제대로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어느 특정 분야뿐만이 아니라 저는 좀 솔직해져라. 국민에게. 국민 앞에 어떤 분야든 솔직해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못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 유야무야 덮어서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조국 사태를 아직도 저는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공정의 가치를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진솔한 사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사 문제 제대로 해야 되고요. 네. 여기 인사가 말사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같이 연동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 앞에 솔직하게 또 잘못도 인정하면서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정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반드시 그 질문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9일날 그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 그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좀 제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인사를 좀 이번에 개각하게 되면은 네. 인사를 좀 여러 탕평책을 써서 그런 좀 적합한 인물을 썼으면 좋겠다. 뭐 그러한 제언이신 거. 김영주 의원님은 간단하게 어떻게? 저는 뭐 네. 저 경제이기는 하지만 아까 네. 방금 이제 장경부 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네. 내가 이 정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어떻게 구성하냐 젊은 기업인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뭐가 빠져 있냐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때는 사실은 벤처기업이라는 걸 할 때 그런 위원장을 바로 옆에 끼고 다니면서 힘을 실어줬어요. 대통령이. 예. 근데 사실 여러분 장병규란 얼굴을 제대로 방송에서나 대통령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4차 산업은 결과적으로 규제 혁신은 거의 법 개정에 많이 따른 부분이고 샌드박스 따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더 많이 협치를 해야 돼요. 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딜을 하는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여당 내에서도 입장 다르고 청와대 다르고 그런 단일한 대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경제적인 결과를 아웃풋을 못 내는 그런 악순환으로 가고 있거든요. 국회하고의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제대로 누가 됐든 장병규 다음으로 누굴 뽑으면 바로 옆에서 힘을 실어주고 관료들이 제어하는 것을 충분히 대통령의 힘으로써 네. 또 당의 힘으로써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국회와 협력을 말씀하시는 예. 그런데 그 문제 이제 짧게 한마디 드리면 야당은 그 부분만큼은 야당은 풀어주겠다는 거고 민주당이 지금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만 설득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은데 왜 그러냐면 장병구 위원장 말은 뭐냐면 내 밑에 장관이 누구냐면 국토부 장관 뭐 다 있습니다. 다 장관들 경제장관이 다 있는데 이분들이 회의 들어오면 역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밖으로는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타다만 봐도 그래요. 타다만 봐도. 예. 이게 무슨 이 정도는 지금 정무위원회도 장관들끼리 보면은 대화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실제로는 일을 안 합니다. 여야가. 말은 그냥 우리는 다 열려있다, 협조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간사들 협의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국회 협력하려면 또 근데 이 선거법도 그 하고 검찰개혁안 또 이게 또 전국으로 격화되면은 국회에서의 그런 규제 혁신 법안 통과하기가 민생 법안 통과하기가 간단치 않은 것 같은데요. 더 좋은 분들이 21대 국회에 들어오셔야죠. 자, 오늘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 2주의 사진 한 컷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성호 전 의원의 사진 한 컷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드디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오전에 이제 부인 정경심 교수를 면회를 갔는데 자, 조국 전 장관이 비판을 받는 것은 물론 이제 법적인 문제는 검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조국 장관이 서울대 교수였던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시절 이런 범죄에 대해서 본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조국을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조국을. 그러니까 지금도 SNS에서 저 장면들을 보고 국민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아니 검찰이 협조하겠다는 말을 인사청문회 때 기자회견 때 그렇게 만해놓고 어제는 무기권 행사했습니다.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그 또 하나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진솔하게 자녀 문제나 부인 문제나 본인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다 틀렸다. 다
부인합니다. 예. 자, 이게 과연 국민 정서랑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 한 명의 피의자이기도 하지만 장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것도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분인데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저분을 보고 아, 저렇게 피하면 되겠구나. 돈만 좀 있으면 정경심 씨 같이 18명 변호사가 있으면 저런 수가 있구나. 아프다고 안 나가면 되겠구나. 지금 일반 서민들은 할 수 없는 방법들을 저분들은 다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 저는 죄 여부야 뭐 어차피 법원이 판단하겠으나 저는 그 자세, 조국 전 장관이 보여주는 저 자세는 공직자로서 민정수석과 장관을 지낸 분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이제 진범이 잡히고 그리고 이 8차 사건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주인공이 있었잖아요. 윤모 씨. 윤모 씨. 예. 그래서 이제 13일 날 엊그제 수요일 날 재심 청구를 했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례적으로 이틀 만에 오늘 보니까 경찰에서 잠정적으로 이춘재가 범인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조금 재심은 보통 2, 3년 길게는 걸리기도 하니까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만 신속하게 네. 조금 처리가 돼서 범죄 앞에 이 법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윤모 씨 보니까 지금 이제 53세인가 그래요. 20년을 국살이한 거죠? 무기징역 받아서 가석방이 된 게 10년 전에 2009년에 가석방을 받았는데 그 세월을 보니까 23살부터 43살까지 어이고. 20년간을 옥살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젊은 시절에 가장 했네요. 젊은 시절 청춘을 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인생을 돌아보면. 그리고 나와서도 사회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또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이렇게 어렵게 지금 살아왔는데 뭐 지인에게 미신 기술 배워서 지금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사람의 억울한 국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저분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선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는 명예회복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조금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재심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처리가 돼서 이분이 조금 알겠습니다. 네, 억울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자, 김영주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뭐 제49차 한미 군사위원회에 있어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우리 이 박한기 합참의장과 이렇게 박수를 하는 거고요. 오늘 대통령하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제 대통령 예방하고 또 합참의장도 같이 예방을 했을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뭐 미군의 주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논의를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소미아의 문제는 물론 이제 동북아 전체의 한미일의 어떤 군사적 공조라는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한일 간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미국 측에서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무게로 일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일본의 태도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걸 제가 뭐 일일이 다 얼마나 균형 있게 하고 있는가를 얘기할 다 뭐 체크를 다 못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대대적으로 한국에 와서 시위하듯이 실제로 일본이 가해자인데 네, 이제 피해자는 우리인데 네, 가해자 표를 들고 있어 거를 미국이 여전히 미국에 일본에 따르라 하듯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네. 대통령도 여러 차례 청와대에서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알겠습니다. 한일 간의 네. 문제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견제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우리 한국은 그럼 일본하고 무슨 관계냐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참.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국가도 뭐 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또 말하자면 자존감도 또 자주 국가로서의 어떤 위상도 제고해 줬으면 하는 외교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문재인 정부가 이걸 잘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텐데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자,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요. 올해는 유난히도 정치가 실종됐다 이런 느낌을 국민들이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치란 본래 갈등과 대립을 대화 양보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하나로 모아내는 통합적인 역할에 그 방침이 찍혀 있는데요. 이 극한 대치 속에서 이 상대방 탓만하는 지금 여야 모두 정치의 본래 역할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돌아봐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비롯해서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또 존중하는 본래의 정치 영역으로 좀 돌아가서요. 시급한 현안들 조속히 매듭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